장비를 구매를 하실 때 이 스펙을 가지고 구매를 하시죠. 나는 얼마만큼 되는 장비로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계측기 회사 영업사원이랑 상담을 하실 건데, 예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이 장비 얼마나 돼? 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뭐 흔히 아시는 키세트가 됐건 뭐 알사가 됐건 타사가 됐건 굉장히 메이저한 업체라서 이 스펙 갖고 장난은 안 쳐요. 근데 보통 여기 스펙을 제가 세 가지를 써놨죠.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건 하에서 항상 만족을 해야 스펙입니다. 그리고 이 티피컬 같은 경우는 보시면 95%의 신뢰도죠. 95%의 신뢰도로 10번 측정하면 8번만 만족을 하면 그거를 스펙이라고 부른 데가 있어요. 보통 이게 티피컬이라고 하는데, 스펙은 100% 만족, 티피컬은 이 조건 만족, 노미널은 그냥 기대치,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기대치인데, 일반적으로 영업사원이 말할 때는 이거를 말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특히 중국산 저가, 군부대에서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 티피컬이랑 노멀 스펙을 가지고 우리 이만큼 돼요 라고 말을 하고 막상 사보면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실 때 그 데이터 시트를 주시면 그 데이터 시트에 스펙이라고 명시가 되는지 티피컬이라고 명시가 되는지, 이 조건이 아마 대부분 첫 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확인하시고 무조건 만족하는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펙이 이렇게 나뉜다 라는 내용을 꼭 알아두시고 그 스펙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스펙에 대해서 뭐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주파수 레인지랑 앰플리튜드 측정 가능한 레인지겠죠. 스펙트럼 분석기니까. 그거 이외에도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스펙트럼 분석기가 받을 수 있는 레벨, 주파수 레인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얘는 얼마나 잘게 쪼갤 수 있는지. 이것도 가끔 헷갈리는데, 레졸루션이랑 에큐러시 차이가 뭘까요? 레졸루션은 얼마나 잘게 쪼갤 수 있는지예요. 주파수를 보는데 0.0001Hz 단위로 볼지 1Hz 단위로 볼지, 이게 레졸루션입니다. 에큐러시는 아무리 잘게 쪼개도 정확한 측정이 아니면 의미가 없겠죠. 레졸루션은 얼마나 잘게 쪼개는 거고, 에큐러시는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센시티비티는 얼마나 작은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지, 결국 장비 자체의 노이즈가 얼마나 작은지가 되겠죠. 디스토션, 펀더멘털 신호가 있으면 하모닉이나 서드 하모닉이 생기는데, 이 하모닉 신호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그냥 디스토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펀더멘털 신호가 이따 나오긴 할 건데 1dB가 올라가면 이 하모닉은 몇 dB 올라가죠? 세컨 하모닉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나요? 펀더멘털 신호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두 번째 1기가면 2기가에 이만큼 뭔가 생기죠. 이 펀더멘털 1dB를 올리면 얘는 2dB가 올라갑니다. 1dB 더 올리면 2dB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 자체를 측정하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디스토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디스토션을 장비에서 얼마나 잘 측정할 수 있는지 보는 게 이 디스토션 스펙입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레인지는 가장 낮은 레벨이랑 높은 레벨 측정할 수 있는, 그게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이 정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맥스 값은 30dBm, 그리고 DC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다 RF죠. RF면 AC예요. 막 왔다 갔다 흔들리는 신호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DC가 섞이면 어떻게 되죠? 자, 스코프로 예를 들게요. 자, 사인파가 이렇게 있어요. 이 시스템에 DC로 이렇게 쭉 충전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흔들리죠. 그래서 위에 보이는 게 AC,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게 DC라고 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 같은 경우는 이 DC 성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장비가 고장납니다.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죠? DC 블록. 가장 안전한 거는 DC 블록을 연결하셔야 돼요. 근데 신호에 따라서 DC 블록을 통과를 하면 신호 품질이 약간 틀려지는 게 있어서, 얘는 DC는 안 들어간다, 이제 완벽하게 보장이 되면 DC 블록을 안 쓰시는 게 더 좋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처음에는 DC 블록 연결하고 신호 측정해서 DC가 없다 판단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빼고 측정하시면 좀 더 정확한 측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DC가 있다고 항상 신호가 왜곡되는 건 아니고, DC 블록을 쓰면 완벽한 시스템은 어디에 가도 없으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DC는 들어가면 안 되고 30dBm까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RBW, 레졸루션입니다. 레졸루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잘게 쪼개서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레졸루션에 영향을 주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RBW 타입이라는 놈이랑 RBW 크기, 밴드위스랑 노이즈 사이드 밴드, 이게 있어요. 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신호를 측정을 합니다. 믹스 통해서 막 했는데, 필터 크기를 작게 하고 크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로 표시가 되고 어떤 건 두 개가 표시가 돼요. 그럼 이게 당연히 레졸루션이 좋은 거겠죠. 두 개의 인접한 신호를 구별을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려면 RBW를 작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호가 막 지나갈 때 문을 이만큼 작게 한 거랑 크게 한 거랑 당연히 작게 한 게 다 구별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겠죠. 이건 뒤에 따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필터, 아마 RF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필터의 정의입니다. 가장 큰 값에서 3dB 떨어진 부분의 넓이, 이게 필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RBW, 내부의 RBW를 조절하면 이 기준으로 이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스펙트로모스키 보시면 자, 이렇게 안 나오죠. CW 있어도 이렇게 나오죠. 이 모양이 필터의 모양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RBW 크기가 작으면 왜 이거를 분석을 할 수 있고 못하고 되느냐, 이제 설명하는 화면입니다. 자, 이게 샘플링 포인트입니다. 샘플링 인터벌이라고 해서 아까 1초에 50메가의 샘플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정해진 값이 이 위치에서 무조건 신호가 있는 점을 얘는 봐요. 보고 해서 계속 50메가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터 크기를 작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 그게 RBW 크기를 정하는 거고, 자, 크게 했을 때랑 작게 했을 때랑 차이가, 자, 크게 했을 경우는 여기서 크게 하고 여기서 크게 하고 이쪽에서 다 크게 해요. 자, 이쪽에서는 크게 반영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에서 필터를 적용을 했더니 원래는 신호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필터가 큰 거예요. 여기가 조금 반영이 됐죠. 여기 한번 볼까 그럼? 여기는 원래 신호가 없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필터가 이만큼을 적용을 하니까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신호가 없는 부분도 신호가 있는 것처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를 크게 하면 이렇게 이 신호를 두 개를 완벽하게 구별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는 작게 하면 이 부분만 계속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 부분만 레벨로 디텍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필터를 크게 하면 각각 측정할 때 옆에 있는 필터를 크게 하면 이 신호를 조금씩 반영이 돼서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레벨을 표현을 하고, 필터를 작게 하면 이렇게 잘 구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결국은 레졸루션을 좋게 하려면 RBW를 작게 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RBW 크기에 따라서 3dB 필터죠. 이 두 개를 구별하려면 이거보다는 작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부연 설명을 위해서 나온 거라서 크게 의미를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EMI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반적인 스펙트로모스키는 이렇게 3dB 필터를 쓰는데 EMI 같은 경우는 6dBm 필터를 씁니다. 스펙트로모스키로 일반 RF 신호를 측정할 일이 대부분일 건데 혹시라도 EMI를 측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3dB로 측정을 하면 안 되고 6dBm 필터를 쓰셔야 돼요. 스펙트로모스키에 EMI 옵션을 추가를 하면 이 3dB 필터가 6dB 필터로 바뀌어서 그 필터를 사용해서 신호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디텍터도 아까 말씀드린 EMI 같은 경우는 피크랑 네거티브, 에버리지, 샘플 요거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EMI 전용 필터가 또 따로 추가가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레졸루션 영향 주는 항목이 RBW 크기였죠.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릴 때 필터 크기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부분은 작게 잘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다, 아래쪽. 똑같은 필터라도 어떤 거는 이렇게 생긴 필터가 있겠고 어떤 거는 이렇게 생긴 필터가 있겠죠. 그럼 이 밑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dB 떨어진 구간이랑 60이 떨어진 구간,
이거를 셀렉티비티라고 해요. 이 셀렉티비티가 작아야 좋겠죠. 왜냐하면 작아야 이거랑 차이가 없는 거니까.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린 신호가 이 신호였죠. 이거를 측정했더니 두 개가 뭐가 있어요. RBW 작게 해서 얘를 잘 구별해서 찾았습니다. 이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이게 정확한 신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밑에 숨어 있는 거였죠. 이렇게 특성이 안 좋은 필터를 쓰면 이 밑에 있는 신호는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샤프하게 똑 떨어지는 이런 모양의 필터를 쓰면은 이 신호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터 모양 또 레졸루션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필터라고 해서 여기 3dB랑 60dB 떨어진 교관이 보통 한 15대 1 정도 됐어요. 필터 모양의 특성이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필터를 써서 5대 1 정도, 키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 4대 1 정도 굉장히 좋은 특성의 필터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필터가 특성이 좋아야 이런 신호를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노이즈 사이드밴드, 페이즈 노이즈죠. 혹시 페이즈 노이즈는 아시나요, 뭔지? 자, CW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CW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CW를 완벽하게 CW만 이렇게 생성할 수 있나요? 신호를 생성할 때 못하죠. 주파수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왔다 갔다 흔들 수도 있고 레벨도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흔들리는 정도에 의해서 생기는 이 노이즈 값, 일반적으로는 노이즈가 이렇게 장비 자체도 이렇게 생기는데 이 자체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페이즈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페이즈 노이즈예요. 이게 흔들림으로 인해 생기는 추가된 노이즈. 자, 이게 생기면 이 신호, 자, RBW 크기도 작게 하고 필터 타입도 좋은 거로 썼어요. 근데 페이즈 노이즈 특성이 안 좋아서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끼면 이 신호를 얘랑 구별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페이즈 노이즈도 레졸루션에 영향을 준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였죠. 레졸루션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RBW 크기, 얘 같은 경우는 레벨이 같은 거를 구별하려면 얘 간격보다 좁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밑에 있는 스커트 신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스커트 신호를 분석을 하려면 필터 타입 플러스 페이즈 노이즈 특성도 이제 레졸루션에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왜 나왔냐면 메저 언캘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언제 뜨냐? 비디오 필터 같은 경우는 제가 군대를 예시를 들어서 시키는 대로 했어 라고 했잖아요. 근데 RBW가 문제가 됩니다. RBW는 들어오는 신호 자체를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꼼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쭉 한번 수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은 RBW 세팅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시간을 얘가 다 자동으로 세팅을 합니다. 근데 간혹 사용자가 RBW를 세팅을 하고 이 RBW로 쭉 수입을 할 때 필요한 시간보다 작게 수입 타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10초가 필요한데 사용자가 5초로 바꿨어요. 그럼 장비 입장에서는 측정을 하긴 하는데 정확한 측정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그때 이렇게 메시지를 표시해 줍니다. 메저 언캘. 네가 측정 속도를 억지로 줄여서 내가 측정을 하긴 하는데 이건 정확한 측정이 아니야 라고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때는 메저 언캘이 뜨죠. 이때 해결 방법은 수입 타임을 오토로 두든가 아니면 필요한 수입 타임을 줄이면 되겠죠. 이 수입 타임에 가장 영향을 주는 항목이 뭐냐면 이 스팬을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많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두 번째가 RBW입니다. 제가 RBW 설명드릴 때 RBW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레졸루션이 좋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가 단점이 있어요. RBW를 작게 하면 좋긴 한데 작게 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RBW 크기는 이 필요한 수입 시간이나 신호의 레벨에 따라 적절히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신호는 요즘에 장비가 워낙 좋아서 기본 세팅으로 거의 다 돼요. 근데 이 내용을 아셔야 혹시라도,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모닉 시스템이라서 여러 개의 주파수 지원하는 DUT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신호가 아니라 얘랑 얘랑 의해서 발생하는 기생성분 찾아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세팅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레졸루션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구별해낼 수 있는지 다 기억하시죠? RBW 크기, RBW 타입, 페이즈 노이즈. 이게 레졸루션이었고, 두 번째는 센시티비티입니다. DANL 써있죠. 센시티비티는 얘가 얼마나 낮은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펙이에요. 자, 데이터 시트에 보시면 밑에 노이즈 레벨이 표시가 돼요. DANL이라고 해서 얘는 마이너스 150dBm까지 측정할 수 있어요 라고 돼 있으면 마이너스 150dBm까지는 큰 거는 측정할 수 있지만 그 이하의 신호는 측정을 못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세팅에 따라서 얘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노이즈가 있고 신호가 있어요. 이 신호를 어텐을 한번 줘봤어요. 어텐을 주면 아까 뭐라고 했죠? 어텐이? 들어오는 신호를 줄이는 거죠. 줄이는 과정을 IF 개인에서 다시 뻥튀기를 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때. 자, 이게 노이즈입니다. 이게 노이즈. 이게 신호예요. 이게 너무 높아요. 이만큼 줄였어요. 다시 이거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자, 떨어뜨릴 때는 이 노이즈는 시스템의 노이즈니까 이만큼 레벨이에요. 떨어뜨릴 때는 떨어뜨려도 노이즈는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다시 올릴 때는 얘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텐을 주는 만큼 노이즈 레벨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이에요. 굉장히 낮은 신호를 측정할 때는 그래서 어텐을 꺼주셔야 됩니다. 어텐의 목적이 뭐였죠 아까? 높은 신호가 들어올 때 믹서로 그 높은 신호가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나 쓰는 게 어텐입니다. 근데 굳이 낮은 신호를 측정할 때는 어텐을 주시면 안 되죠. 어텐을 주면 오히려 노이즈 레벨이 올라가서 측정을 못하게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영향을 주는 항목이고, 두 번째가 IF 필터의 크기에 따라서 노이즈 레벨이 이렇게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 요 화면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지점에서 필터를 이만큼 통과할 때는 필터 통과하고 디텍터를 통과를 하잖아요. 노이즈가 아무것도 없긴 한데 얘도 어차피 노이즈인데 레벨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필터를 크게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포인트에서 레벨이에요. 근데 이거를 작게 하면 요만큼이 레벨이에요. 당연히 이 전체의 노이즈가 더 크겠죠. 여기는 요만큼만 노이즈고 얘는 이만큼이 다 노이즈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RBW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노이즈가 커집니다. RBW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노이즈가 작아져요. 그 관련이 이렇게 10배만큼 RBW 크기를 키우면 10dB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낮은 신호를 측정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죠? 어텐 끄고 RBW를 가장 작게 해주셔야 이 장비 자체의 노이즈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비디오 필터. 아무리 이렇게 낮추고 어텐 끄고 RBW를 1Hz로 쭉 떨어뜨렸어요.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측정을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살짝 애매하죠. 이게 신호인지 노이즈인지. 그때 비디오 필터를 쓰는 방법을 쓰면 이렇게 구별해내서 이게 노이즈고 이게 신호다 판단하라고. 여기에 플러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스 에버리지가 있죠. 트레이스라는 게 뭐냐면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쭉 수입을 해서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 이 자체가 트레이스예요. 그래서 트레이스 에버리지 뭐냐면 이 측정을 여러 번 해서 이거를 평균값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 찌글찌글한 게 평균 내면 하나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비디오 필터랑 비슷한 효과를 트레이스 에버리지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에버리지 아까 설명드렸죠. 어디에서 에버리지 설명드렸죠? 디텍터 타입 중에 채널 파워 하면 에버리지 필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예 측정 자체를 이 레인지에서 에버리지를 취하는 겁니다. 막 흔들리는데 그거를 평균값을 내면 이렇게 또 평화로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를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 겁니다. VBW, 트레이스 에버리지, 디텍터를 에버리지 타입으로. 그래서 센시티비티에 영향을 준 항목, 가장
결국 노이즈를 낮추는 방법이 있죠. 노이즈를 낮추는 방법은 RBW 크기를 작게, 그 다음에 어태는 최대한 안 주고, 이제 트레이스 에버리지나 비디오 필터를 써서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혹시 노이즈 피겨 해보신 분 계신가요? 노이즈 피겨 없으신가요? 노이즈 피겨가 뭐냐면 이렇게 시스템이 있으면 들어가는 신호대 노이즈의 비율 대 나가는 쪽 대 신호대 노이즈 비율, 이거를 계산하는 게 노이즈 피겨예요. 결국 이 시스템이 신호를 통과하면 얼마나 노이즈가 많이 끼는 게 노이즈 피겨인데, 이 스펙트럼 분석기의 노이즈 레벨이 결국 이 노이즈 피겨 값이에요. 아까 마이너스 174dBm이 서멀 노이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스템이 만약에 노이즈 피겨가 10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74에서 10만큼 올라가서 164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요. 그렇다면 이 노이즈 피겨 특성을 좋게 하면 조금 더 떨어뜨릴 수 있겠죠. 노이즈 피겨의 특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앞에 굉장히 성능이 좋은 LNA를 다는 겁니다. 노이즈 피겨 특성이 뭐냐면 여러 개의 부품이 노이즈 피겨가 있잖아요. 전체 시스템의 노이즈 피겨는 이 앞단, 제일 첫 번째 놈의 특성을 가장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전체 뒤에가 특성이 노이즈 피겨가 좀 안 좋더라도 앞에 노이즈 피겨가 좋은 뭔가를 달면 전체 시스템의 노이즈가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 앞에 뭔가 좋은 걸 달아서 전체 시스템의 노이즈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거를 프리앰프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데 이것도 옵션입니다. 내부에 있는 프리앰프 옵션을 쓰셔도 되고, 혹시라도 LNA를 갖고 계시면 그 LNA를 앞에 하나 달고 측정을 하시면 노이즈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못 하셔도 이 세 가지 정도, 결국은 RBW죠. RBW를 줄이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센시티비티는 가장 작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레벨이다 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신호 발생기 써보셨나요 혹시? 자, 신호 발생기가 1기가에 1dB로 이렇게 쐈어요. 옆에 신호 발생기를 이제 컴바이너로 합쳐서 똑같이 1기가 1dB로 쐈습니다. 몇 dB로 나올까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파워로 쐈어요, 신호를. 이론상 파워 두 개가 같이 합쳐지면 몇 dB 차이죠? 파워가 2배면? RF 3dB, 2배면 3dB죠. 원래대로라면, 자, 이렇게. 이게 노이즈예요. 얘도 뭐 얼마 레벨이 있겠죠. 마이너스 100dB라고 해볼까요? M이고, 이 신호도 마이너스 100dBm이에요. 그럼 100dBm, 100dBm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럼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볼록 올라와서 이게 3dB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신호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신호인데 이게 신호가 점점점 줄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보이시나요? 이 신호가 점점점 줄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어디까지가 노이즈고 어디까지가 신호라고 보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살짝 흔들리면 이건 노이즈가 될 수도 있고 신호가 될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 예를 들어야겠네요. 막 있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신호인가요, 노이즈인가요? 헷갈리죠. 근데 이거는 신호인가요, 노이즈인가요? 신호죠. 확실히 알죠. 이거를 기준을 나타내는 게 이 그림입니다. 자, 노이즈 대비 2.2dB 정도까지 나면 이거는 신호일 확률이 크다 라고 해서 이 노이즈를 조금 한 번 더 낮춰서 이게 신호인지 노이즈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저희가 한번 정의를 마련해 놓은 거고, 이제 추가로 두 번째는 이미 얘가 제일 아래쪽 레벨이다 라고 하면은 요 2.2dB까지는 저희가 측정을 해서 신호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 요 아래까지는 노이즈의 확률이 커서 밑에 깔리는 노이즈 플러스 2.2dB가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레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노이즈는 마이너스 170dB가 되더라도 마이너스 171dB는 저희가 측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신호인지 노이즈인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마이너스 170dB가 노이즈인데 마이너스 167.8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신호다 라고 저희가 판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한 겁니다. 밴드위스 크기를 RBW로 작게 하고 인풋 어텐을 최대한 안 주고, 대신 이때 주의하실 점이 낮은 신호 측정하기 위해서 어텐을 꺼버리신 다음에 다 쓰시면 어텐을 다시 꼭 켜주셔야 돼요. 오토로. 어텐 같은 경우는 오토로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신호에 따라서 어텐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데, 내가 낮은 신호로 쓰겠다고 어텐을 0으로 세팅을 하고 매뉴얼로 그대로 놔두시는데, 다음 측정하신 분이 낮은 신호가 아니라 뭐 10dBm 신호를 측정한다. 그래서 바로 연결한다. 그러면은 믹서가 망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에버리지 주고 프리앰프,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성능이 좋은 노이즈 피겨 특성이 좋은 거를 달아서 프리앰프를 쓰면 보통 한 10dB 정도 더 노이즈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능상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아까 보여드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된, 실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요. 이 로우 노이즈 패스 기능을 쓰면 이 측정할 때 다른 거는 다 건너뛰고 노이즈 레벨이 가장 낮게 측정이 되는 경로를 지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이 기능 쓰면 보통 한 5dB에서 10dB 정도. 이게 모든 장비에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사양이 좋은 장비에서 그 기능이 있고, 노이즈 플로우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실제 측정을 한 건 아니고 R&D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노이즈가 이만큼이 있는데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측정은 안 되지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만큼 더 떨어뜨릴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요거 기능을 쓰시면 실제 측정된 값이랑 노이즈 플로어 측정 값이랑 색깔을 틀리게 해서 노이즈가 조금 더 떨어져서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레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12시까지죠, 저희가. 네. 그 다음에 디스토션인데 이 부분은 조금 굉장히 어려운 컨셉인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디스토션 측정하는 건데, 자, 이런 신호와 이게 원래 신호가 있죠. 그럼 이거의 하모닉이 이렇게 생겨요. 디스토션은 이거를 측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에 이 신호를 집어넣었어요. 이 신호는 원래 DOT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이 신호를 스펙트럼에 넣었더니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대로 된 측정인가요? 아니죠. 요만큼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더 높게 측정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스펙트럼 분석기 자체도 비선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스펙트럼 자체에서도 하모닉이 생겨요. 근데 내가 측정하려는 거는 이 신호에 하모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스펙트럼 분석기에서도 하모닉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측정해봤더니 이만큼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더 측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스펙트럼 분석기의 성능이에요. 스펙트럼 분석기의 하모닉 특성이 얘보다는 좋아야 얘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건 넘어갈게요. 뭐 하모닉은 1dB 증가하면 이거 2배 증가하고 이 내용인데, 증가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 측정이 되면 얘는 스펙트럼으로 측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증가하면.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아까 인풋 어텐 쓰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죠? 신호를 줄였다가 보상을 해주는 과정에서 신호는 보상이 되는데 노이즈가 같이 증폭이 된다고 그랬죠. 자, 정상적인 동작이면 이게 원래 신호가 아니고 하모닉 쪽입니다. 하모닉 쪽 신호에 이렇게 1기가고 여기가 2기가라고 치면 1기가는 잘라버린 2기가만 이렇게 분석하고, 어텐을 한 10dB 줬다 뺐다 하면은 그 하모닉 신호는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면 얘는 장비 자체에서 왜곡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텐을 줬다 뺐다 했는데 이렇게 신호 자체가 변한다. 그럼 얘는 장비 자체에 디스토션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측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스펙트럼에서 얼마만큼의 레벨을 디스토션을 측정할 수 있냐, 이 레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마이너스 50dB 막 이럽니다. 마이너스 50dB면은 거의 측정을 못하죠. 펀더멘털 신호가 마이너스 50이니까.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부분만 측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만. 그럼 장비 쪽으로 이 부분만 인가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DUT에서 그냥 필터 하나 써 요거만 장비 쪽으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펙트럼 분석기에서는 요 부분만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디스토션이 발생하는 게 얘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얘를 안 넣고 얘만 집어넣으면 스펙트럼에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디스토션 측정할 때 필터로 얘만 집어넣고 얘를 측정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스펙은 이쪽에 안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레졸루션이랑 센시티비티 또 디스토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거는 애큐러시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계산식이 다 있습니다. 내가 측정하는 값이 얼마고 얘가 갖고 있는 에러 성분이 얼마고 이런 게 다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애큐러시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내가 측정을 해봤더니 보시면 마커 프리퀀시에 뭐 요 프리퀀시 레스폰스 애큐러시 곱하고 0.1 스팬 곱하고 뭐 RBW의 5%쭉 뭔가 나와 있죠. 요 공식이 데이터시트에 나와 있어요. 그 측정을 하면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가장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기준이고 일반적으로는 수헤르츠 차이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1기가 신호를 측정을 했어요. 400Hz 스팬을 주고 그러면은 측정을 한 값이 900 플러스 마이너스 900Hz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항목이 뭘까요? 에로 때문에 그래. 내부 에로. 에로가 뭐냐면 신메가를 계속 만들어주는 기준입니다. 얘가 하는 놈은 스펙트럼 분석에는 얘가 1기가, 4기가 판정을 하는 건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만드는 게 내부의 로컬 오실레이터, 레퍼런스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신메가를 얘는 신메가만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신메가를 가지고 뻥튀기해서 뭐 100메가도 만들고 1000메가도 만들어서 들어오는 RF랑 이렇게 빼는 건데 그게 신호를 쏘는 놈이랑 받는 놈이랑 이 레퍼런스 신메가의 성능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파수에 관련된 측정을 하실 거면 이 에러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 뒤쪽에 보면 레퍼런스 인풋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레퍼런스 아웃풋이나. 걔는 뭐냐면 외부에 레퍼런스가 있으면 그거를 이쪽에 연결하면 그 레퍼런스를 장비에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가지고 레퍼런스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주파수 관련 측정할 때는 에러가 거의 없습니다. 수헤르츠 단위로 생깁니다. 이거는 이렇게 애큐러시 항목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예를 든 거고, 이것도 앰플리튜드 측정할 때는 이런 거에 의해서 측정 레벨이 이만큼 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실제 측정할 때는 이 정도가 안 납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케이블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여기 이만큼 DUT가 있어요. 내 장비 쪽에서 이 DUT에서 나가는 신호를 측정을 하는 거죠. 주파수가 얼마고 레벨이 얼마고. 이제 레벨을 측정할 때 문제가 이 장비 쪽에서 출력이 뭐 0dB다 그러면은 어디를 기준으로 0dB죠? 이 DUT 출력 기준이 여기가 0dB인 거죠. 장비는 0dB 측정을 했다 그러면은 장비 인풋이 0dB예요. 그럼 얘랑 케이블로 연결을 하죠. 이 케이블 때문에 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 케이블 때문에 이 앰플리튜드에 영향을 받지 장비 자체에 영향은 없어요. 그럼 이 케이블 때문에 발생하는 로스 값은 보상을 해줘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시죠? 귀찮아서 안 하십니다. 네, 해주셔야 돼요. 보통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해서 그 케이블을 구매를 하시면 데이터 시트에 보통 뭐 이렇게 1기가, 5기가, 뭐 10기가에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상한 값을 줘요. 이게 로스 값입니다. 1기가에서는 마이너스 10dBm. 그래서 전체 주파수 레인지가 이렇게 막 변합니다. 이제 케이블이 주파수에 따라서 개인이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케이블 특성이 이렇게 다 틀려요. 좋은 케이블일수록 이게 반듯하게 가고 특성이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막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값을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 보상을 해주는 기능이 코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에서는 1기가에서는 요만큼, 2기가에서는 요만큼, 3기가에서는 5기가, 10기가 요만큼 이렇게 점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렉션이라는 항목에서. 근데 여기는
점 3개만 입력을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나머지는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그 사이 값이 그냥 커렉션 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애큐러시, 프리퀀시 리스판스나 뭐 이런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기본 이론은 스펙 부분에서 레졸루션이랑 센시티비티에 영향을 준 항목들 알아봤고, RBW 크기에 따라서 수입 속도가 차이가 나고 노이즈 레벨의 차이가 나고, 이 내용을 다 지난 겁니다. 다 이해하신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스펙트럼 분석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수입 타임. 자, 이게 문제가 없이 모든 신호를 다 측정할 수 있을까가 이제 문제가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라면 시스템에서 신호를 쏜다 그러면은 계속 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요 신호는 잘 찾아내는데, 문제는 뭐가 깜빡깜빡 막 타고 들어오는 신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1기가를 측정하는데 1.1기가에서 뭐가 깜빡깜빡해요. 1분에 한 번, 2분에 한 번. 자, 요런 신호는 이렇게 수입 방식으로 신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습니다. 수입 방식이 뭐냐면 쭉 수입해서 여기 레벨 얼마나, 여기 레벨 얼마나, 여기 레벨 얼마나 지나갈 때 그 레벨을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신호가 뭔가 있었어요. 쭉 측정을 하다가 여기 만약에 측정할 당시에 계속 있다가 요 순간에 마침 얘가 신호가 없어져요. 측정을 하고 측정하고 측정하고 지나갈 때 다시 생겨요. 그럼 이 신호를 놓치는 거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 나온 게 리얼타임 기능이라는 스펙트럼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수입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필터고요. 필터로 쭉 수입을 해서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가 수입할 당시에 그 신호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 이 부분에서는 신호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중간에 신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호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면은. 근데 이런 신호는 다 놓치는 거죠. 일반 수입 방식 같은 경우는. 자, FFT 방식 같은 경우는 이만큼 통째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통째로 할 때는 신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얘를 또 신호 처리하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생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또 놓칩니다.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리얼타임 스펙트럼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렇게 FFT 방식이긴 한데 FFT 방식을 중첩을 시킵니다. FFT 방식이 잡아서 신호 처리하는 부분, 요것 때문에 데드타임이 생기는 거잖아요. 요 사이에 FFT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냥 지그재그로. 기본 논리는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신호를 다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게 리얼타임 스펙트럼이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리얼타임 스펙트럼 기능이 없으면 그럼 왔다 갔다 신호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 못하는 건 아니에요. 트레이스 기능 중에 피크 홀더라는 게 있습니다. 막 신호가 있다 없다 하면은 피크 값에 이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낮을 때는 얘는 업데이트를 안 하고 얘보다 높은 신호가 나왔을 때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결국 가장 높은 신호만 이렇게 쭉 나오겠죠. 자, 피크 홀더를 측정을 해봤더니 뭔가 이 주파수에 이게 나오고 뭔가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피크 값만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리얼타임 스펙트럼으로 측정해봤더니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신호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트레이스 홀드, 피크 홀드로 측정을 해요. 피크 홀드를 하면은 이렇게 쭉 맥스 값만 측정을 합니다. 수파 성분은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발생하는지랑 언제 발생하는지 모르는데 리얼타임의 기능을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뭐 블루투스 신호 나오고 와이파이 신호 나오고 뭐가 막 들어오네요. 이렇게 신호를 찾을 때 뭐 간섭 신호나 이런 거 측정할 때 리얼타임 기능을 쓰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스펙트럼은 주파수를 보는 장비, 스코프는 시간축으로 보는 장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스펙트럼에도 스코프처럼 시간에 따른 레벨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로 스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스펙트럼 볼 때 저희가 쭉 수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입을 안 하고 주파수를 딱 고정을 시켜서 그때 레벨만 보면
그 주파수는 고정이고 레벨은 막 변하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레벨이 막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제로 스팬이라는 기능입니다. 스팬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부터 저기까지 내가 보고 싶은 그 레인지를 스팬이었잖아요. 이름을 제로 스팬으로 하면은 얘는 이 주파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한 그 주파수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주파수만 보고 그때 RBW 크기를 세팅할 수 있어요. 그 주파수 기준 요만큼의 레인지에서 파워가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높낮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제로 스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RBW 크기를 작게 하면 시간이 오래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하나 들면 0에서 110기가까지 다 보고 싶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RBW 크기가 8메가가 맥스입니다. 키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일반적인 장비 같은 경우는 이때 110기가까지 하면 쭉 수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4, 5초, 뭐 20초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빠르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특정 요즘에는 다른 통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전체 넓은 레인지를 빠르게 수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RBW를 크게 해야 되겠죠. 그 장비가 이제 요즘 나오는 장비에서는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스펙을 한번 찾아보시고 RBW 크기가 얼마인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RBW 크기에 따라서 수입 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아날로그 신호 생 스펙트럼 분석기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 이해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이제 디지털 신호 복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피처 부분에 기능에 들어가 있는 건데 복조 기능입니다. 변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1010을 캐리어에서 합쳐서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변조,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받는 쪽 입장에서는 그 캐리어 신호를 업돼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보는 게 디모듈레이션에서 복조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AM, FM 하면은 그 원래 캐리어 들어온 데이터에서 캐리어를 업자갖고 이렇게 원래 데이터만 까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AM 레이시나 뭐 피크 값 이런 값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AM, FM, PM까지 페이지 모듈레이션까지 됩니다. 이게 이거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이렇게 계속 있는 경우를 설명을 드렸죠. 신호가 깜빡깜빡입니다. 이게 노이즈 때문에 깜빡깜빡하기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깜빡깜빡해요. 옛날에 와이브로 들어보셨죠? 한국 최초로 뭐 상용화했다. 못 들어보셨나요? 와이브로? 있었습니다. 최초로 뭐 한국이 상용화했다고 삼성이랑 했던 게 있는데 이렇게 신호가 계속 나오는 신호를 FDD 신호라고 해요. 주파수에 따라서 신호가 계속 있는 거를. 이거는 이 주파수를 나눠서 신호를 쓰는 게 FDD 방식이에요. 근데 같은 주파수를 쓰는데 얘가 효율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그 주파수를 계속 점유하는 게 낭비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같은 주파수를 쓰는데 요거를 시간으로 다 나눴는데 이렇게. 요 시간 동안에는 1번 사용자가 쓰고 요 시간 동안에는 2번 사용자가 쓰고 요 시간 동안에는 4번에 쓰고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거를 이제 TDD라고 합니다. 자, TDD 같은 경우는 그럼 나는 여기에서만 신호를 쏠 수 있는 거죠. 전체가 이렇게 한 칸 더 해서 전체가 5초인데 나는 요 1초만 쏠 수 있어요. 그럼 스펙트럼 화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5초에 한 번씩 1초 깜빡이고 사라지고 5초에 한 번 동안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러죠. 자, 이런 신호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그 깜빡이는 신호를 계속 있는 것처럼 잡아야 되죠. 그 기능이 이 게이팅 기능입니다. 게이팅 기능은 뭐냐면 아까 수입 이렇게 쭉 진행을 했죠. 쭉 수입을 하다 계속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있는 시간에는 쭉 수입을 하고 없는 시간에는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그럼 주파수가 안 변하죠. 그래서 얘가 있는 시간 동안에만 여기부터 게이팅 시작하고 여기까지 게이팅을 해라 그러면 여기에만 신호를 찾고 나머지는 신호를 안 찾는 대신에 이 신호를 그냥 화면에 계속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버스트 신호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신호를 화면에 계속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 신호를
게이팅 기능을 게이팅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가끔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뭐 이것도 방식이 뭐 에러 방식이 있고 FFT 방식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한데, 이게 게이팅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이즈 측정할 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에버리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실제 에버리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RBW 세팅을 바꾸면 노이즈 레벨이 아까 막 변했죠. 어텐이나 RBW 크기에 따라서 RBW 작게 하면 노이즈가 레벨이 떨어지고, 크게 하면 높이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이 그림만 보면은 절대적인 기준치가 없죠. 측정을 해서 저기에 보내야 돼요. 리포트를 만들어서. 근데 조건 명시 안 하고 이 화면만 우리 측정해서 잘 나와요 하면은 스펙트럼은 그게 정확한 결과가 안 됩니다. 꼭 RBW 얼마, 뭐 얼마 조건을 명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Hz당 크기, 이게 PSD라고 부르는 항목인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1Hz당 파워로 환산하는 변환이 있어요. 얘는 RBW 크기가 얼마일 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게 RBW가 1Hz면은 여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게 있는데, RBW를 1Hz로 하면 아시겠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그거에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이제 노이즈 마커라는 게 있어요. 그 노이즈 마커를 딱 갖다 대면은 실제 파워는 이렇게지만 이렇게 단위 헤르츠당 파워는 요거다라고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값을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단위 헤르츠당 파워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기존에는 채널 파워랑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 두 개 항목에서만 확인을 했었는데, 마커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는 일반 항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채널 파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역폭, 안에 들어가는 전체 파워의 합, 이게 81.25dB다. 아니 100-11.25dB다 라고 하고, 여기 오른쪽에 표시된 게 이 대역폭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마커로 찍으면 뭐 한 마이너스 60이나 50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대역폭이 있는 신호의 파워는 이렇게 피크 값에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채널 파워로 이용을 하셔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신호 발생기랑 스펙트럼 분석기 두 개 연결해서 쓰실 건데, 이제 아날로그 신호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대역폭이 있는 신호, 변조 신호 같은 경우는 뭐 장비에서 0dB를 세팅을 하더라도 이게 맥스가 0이 안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때는 채널 파워를 측정해서 전체 파워를 측정한다 라는 내용이고, 아큐파이드 밴드위스는 전체 정해진 대역폭 안에 전체 파워가 몇 프로가 들어가는지 요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쓰냐면, 자, 시스템에서 파워를 쏴요. 채널 파워를 측정하면 전체 레인지에 대해서 파워가 얼마인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쪽이랑 이쪽 라이징 타임이랑 폴링 타임 쪽, 이 특성이 안 좋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죠. 파워를 쏘는데 이런 모양으로 쏘면 채널 파워는 제대로 나와도 정상적인 신호가 아니겠죠. 그런 걸 판단할 때 이렇게 아큐파이드 밴드위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은 ACP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스펙이 있어요. 이 DUT는 0dBm을 써야 돼. 그럼 0dB를 잘 쏘는지 보면 되는데, 그 0dB 잘 쏘는지만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 대역 주파수 레인지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레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얘랑 똑같은 파워로 쓰는 게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옆에 어떤 DUT가 있는데 걔는 이만큼의 파워로 쏘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화면에 의미한 게 뭐냐면, 이만큼 파워로 쏘면 옆 채널에 이만큼의 파워가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얘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옆 채널에 이만큼 파워로 쏘는 DUT가 있으면 이 DUT는 이 신호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동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신호 플러스 옆에 인접한 채널의 파워까지 같이 측정하라는 게 ACP라는 항목입니다. 그럴 때는 이 ACP 항목으로 측정을 하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벡터 디모듈레이션 방식입니다. 자, 아날로그 IM이랑 FM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되는데 디지털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역폭 안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다 실어요. 여기에 캐리어를 다 복제를 해주면 이렇게 점을 16개로 표시를 해줍니다. 혹시 변조, 복조는 다 개념 아시나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나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 진짜로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EVM이라고 하는데 이 위치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핑크색 16개가 16홈 신호 찍은 건데 이 들어가는 신호가 얼마나 깨끗한지 잘 갔는지를 보는 게 이 EVM 항목이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아날로그 같으면 채널 파워가 얼마다, 뭐 OBW 얼마다 이렇게 보고 말 수도 있는데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간 신호가 파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1010을 보내는데 받는 쪽에서 1100을 받으면 잘못된 정보니까 그 1010을 얼마나 안 벗어나게 측정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요, 4개로 치면은 요 점이 각각 위치입니다. 이렇게 뭐 1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가 정해진 위치가 있어요. 요 위치에 보내면 수신 쪽에서는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요거는 이 위치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위치다,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깨끗하게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여기저기 막 흩어질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여기로 가고 어느 때는 여기로 가고. 이게 만약에 여기로 보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데이터가 에러가 나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4개여서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16개죠. 요즘에는 512컴, 뭐 1023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살짝 벗어나도 돼요. 근데 이게 1024컴이다. 살짝 벗어나면 자체가 에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측정을 하는 게 EVM, 원래 정해진 위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다 측정을 하는 게 EVM 값이고, 일반적인 디지털 신호에서 많이 사용하는 측정 항목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스펙트럼을 할 수 있는 게 옵션으로 추가를 하셔야 되고, 얘는 측정 레인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 번에 봐야 돼요. 이렇게 수입 방식이 아니라 통째로 FFT를 해야 돼서 요거보다 내가 갖고 있는 대역폭, 스펙트럼 분석기의 대역폭이 더 커야 측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10메가짜리 LTE 신호에 복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스펙트럼 분석기의 밴드위스가 최소한 10메가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수입하고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할 때는 이 스펙트럼 분석기의 변조, 대역폭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벡터 신호를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들어오는 신호의 대역폭이 얼마인지 아시고 그 대역폭보다 큰 스펙트럼 분석기의 대역폭 옵션이 있어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를 분석하는데 대역폭이 작으면 이 부분만 측정을 하면 이 신호가 다 깨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하모닉 측정하는 건데,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측정하면 1기가에 원래 신호 있고 2기가, 3기가 이거를 주파수를 막 바꿔가면서 마커로 찍었어요.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뭐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펀더멘털 신호 하나 집어넣으면 얘가 다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찍어서 이렇게 표로 나타내 줍니다. 굉장히 편하게 측정 가능해요. 이거는 인터모듈레이션 신호. 인터모듈레이션은 뭐죠? 하모닉은 펀더멘털이 있으면 2배, 3배 생기는 거고, 인터모듈레이션은 요거랑 합쳐져서 뭐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 신호가 얘랑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1 높아지면 얘는 3개가 높아져요. 2 높아지면 6개가 높아진다. 쭉쭉쭉 높아지다 보면 얘랑 같아지는 레벨이 생기죠. 그거를 TOI라고 여기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얘는 측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를 이 레벨이랑 같아지려면 이 신호가 계속 높아져야 돼요. 이 높아지는 레벨이 30dB를 넘어갑니다, 보통. 근데 스펙트럼 분석기는 30dB까지만 측정이 되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얘를 1dB 높여보고 2dB 높여보고 쭉 계산을 해보니까
요만큼 높이면 여기 같아지겠다라고 계산을 해서 이 TOI 값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이거는 스프리어스 에미션이라고 해서 펀더멘탈 신호가 있으면 이 전 대역에 걸쳐서 이것 때문에 혹시 이 특정 레벨을 넘으면 안 되는 항목이, 측정 항목이 있는데 이 초록색 라인이 리밋 라인입니다. 자, 이 스프리어스 에미션을 하면은 디텍터 타입이 뭐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디텍터를 써야 되죠? 자, 피크를 써야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기준이니까. 이런 항목이 있고, 이건 SEM이라고 해서 그 스프리어스는 전체 대역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고, SEM 같은 경우는 그 인접한 양 옆에 원래 신호 대비 어떤 뭐 노이즈 신호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인접한 채널에서 뭐가 생기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ACP랑 SEM이랑 스프리어스가 같은 개념인데 측정 레인지가 틀린 거예요. 요만큼 바로 옆에 보는 게 SEM, 그 ACP, 그 다음에 SEM은 요거 바로 옆에 가깝게 인접해 있는 쪽에 넘어가는 게 있나 보는 게 SEM, 그다음에 먼 대역까지 보는 게 스프리어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커 기능이 되게 많이 좋아져서 마커 카운터도 있고 뭐 델타 마커도 있고 마커 테이블도 있고 이거는 그 내용입니다. 마커 노이즈는 아까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입니다. 키사이트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실 게 측정 주파수, 그 다음에 측정할 레벨, 그 다음에 신호를 복존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밴드위스,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주파수 레인지 나와 있고 대역폭이 밑에 가시 표시가 되죠. 얘는 160MHz 되고 얘는 뭐 500MHz 되고 얘는 2기가 되고 이렇게 11기가 되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장비 자체로는 110기가까지 되고요. 믹서, 외부 믹서를 연결하면 1테라까지 가능합니다. 1테라까지 하는 데는 많이 못 받고 보통 500기가까지는 실제 현업에서 많이 쓰세요. 뭐 크리스나 이런 쪽에, 애틀이나 크리스 쪽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고 뭐 내가 주파수가 얼마가 필요하고 파워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적절한 장비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식사가 몇 시까지시죠? 아, 네. 식사하시고 실습하는 걸로 하시고 혹시라도 개인적인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식사하시고 질문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